네, 12장은 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집, 뭐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 현관에서 한번 뭐 비밀번호를 누르든가 뭐 키를 뭐 갖다 댄다든가 해서 아파트 현관을 한번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출입문에서 또 한번 뭐 열쇠로 연다든가 뭐 비번을 눌러서 키 뭐를 열고 들어온다든가 하고, 또 집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 방에 또 뭐 책상 서랍에 키를 달아서 중요한 물건들, 뭐 남이 보면 안 되는 물건들, 아니면 뭐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은 뭐 금고 같은 데다 잘 숨겨둡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뭐 네트워크에 보호 장치를 달고요. 보통 이제 방화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자체에 대한 방화벽도 있죠. 뭐 운영체제 같은 데서 이런 뭐 방화벽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찾아내서 없애주는 뭐 보통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환경, 여기서 강도나 도둑 또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집을 잘 지키는 것과 비슷하게 컴퓨터에서 중요한 자원, 데이터, 뭐 값비싼 하드웨어 등등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을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정보 보안, 뭐 컴퓨터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에서의 얘기죠. 중요한 세 가지 기초 토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밀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제 기밀성, 뭐 결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제 무결성,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가용성, 이 세 가지를 뭐 보안의 기초 토대라고 합니다. 음, 이제 기밀성은 이제 confidentiality라고 하는데요.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접근이 허용된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 말고 그 외의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이제 보안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암호 같은 걸 사용을 하지요. 그 다음이 이제 무결성 인테그리티인데요. 애초에 만들어진 정보가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전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저장 장치에 복사가 돼서 옮겨질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처음 만들어진 오리지널 데이터가 중간에 오류로 뭐 변경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데이터가 조작되어 있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있는데요. 데이터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고 오리지널 데이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무결성은요. 이 메시지, 이 데이터를 처음 작성한 사람이 특정한 누군가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음, 실제로 처음에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은 A인데 나중에 B가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제3자 누군가 작성한 걸로 탈바꿈 시킬 수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한 본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용성은 뭐 말 그대로 컴퓨터 자원이죠. 컴퓨터의 자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쉽게 뭐 CPU, 메모리, 그다음에 저장 장치, 뭐 네트워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자원이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필요로 할 때 무리 없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용성이 이제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트워크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게 차단된다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누군가 침투해서 암호를 걸어버리고 키를 모르게 해서 내가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걸려서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보안의 기초 토대와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정보 보안, 컴퓨터 보안 용어는 조금씩 다르게 불리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보 보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 보호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ation security, 정보 보호, 네, 여러 번 얘기했던 용어죠. 정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게 이제 컴퓨터나 사이버 쪽에서의 정보를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데이터들, 또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 놓은 중요한 데이터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 대상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공격자, 어태커들이 이런 정보를 빼가려고 하거나 또는 정보를 파괴시키려고 하거나 정보를 조작해서 바꿔놓으려고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 이게 정보 보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언급했던 데이터, 정보가 자산이 됩니다. 어셋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집이나 자동차, 현금, 주식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 쪽이나 컴퓨터 쪽에서는 이제 어셋이라고 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중요한 어떤 자원을 특히 이제 데이터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드웨어도 자산이 되지만 그 컴퓨터에서 다루는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보통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태커인데요. 어태커는 말 그대로 공격자인데요. 컴퓨터 시스템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악의적으로 보면 이제 범죄자들이죠. 범죄자. 이제 크래커라고 하는 이제 블랙 해커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뭔가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빼가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격자라고 하는데 꼭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실수로 또는 권한이 너무 많은 사람이 권한 남용으로 공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하는 취약점입니다. 취약점은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들한테 딱 둘러싸여 가지고 막 1대 막 50, 막 가뿐히 막 다 싸우고 다 이기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와이프하고 딸이 딱 나타나면 꼼짝 못하고 잡혀갑니다. 그게 취약점이죠. 취약점들이 싸울 때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 눈치 없는 취약점들이 꼭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서 망치죠, 상황을. 컴퓨터 쪽에서도 그런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취약점을 발견하면 취약점을 없애면 되는데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없애기가 힘든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들이 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뭐 편리하게 쓰려고 만든 것들이 취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없애버리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편리하게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그게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들이 이제 공격자들한테는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방어막을 뚫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전쟁 중에도 뭐 지리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북한이나 이런 데서 가끔 이제 귀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걸어서 뭐, 38선을 휴전선을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작은 돛담배에다 가족 다 태우고 아무 저지도 안 받고 그냥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안의 취약점을 뚫은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취약점을 잘 아는 거죠. 취약한 시간대, 그다음에 밀물과 썰물 이런 거, 계절에 따라서 수풀이 막 우거진 그런 것들 잘 보이지 않는 CCTV에 잘 걸리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도 취약점이 공급자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티게이션인데요. 이거 완화입니다. 완화. 완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인간이 뭐 태풍을 없앨 수도 없고 태풍을 막아낼 수도 없고 오면 어쩔 수 없이 태풍을 맞아야 되는데 태풍을 맞더라도 뭐 피해를 줄여보자. 그래서 뭐 해안가에서는 이제 배들을 육지로 끌어내다 묶어두거나 뭐 그물 같은 것들을 포장 씌워서 나무 같은 데다 꽁꽁 묶어두거나 뭐 집 같은 게 파손되지 않도록 뭐 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정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줄여보겠다. 이게 이제 미티게이션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exploit인데요. exploit은 이제 이용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악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있는 취약점, 버그, 설계 결함 등등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공격자가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공격의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악용 또는 이용해 먹는다 그래야 좀 부정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위협인데요. 뭐 위협은 말 그대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공격자가 공격을 하려고 어떤 실제 공격을 안 했어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뭐 밤늦게 뭐 여자애 혼자 사람들 없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근처에 뭐 불량스러운 사람들한테 위협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밤늦게 여자 혼자 나간다라는 게 이제 취약점이 노출이 되는 거고 공격자들은 그런 취약점을 보게 되면 공격을 해볼까 하고 이제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위협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치라고 하는 건 침해입니다. 침해. 침해는 말 그대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산, 컴퓨터 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을 한 건데요. 뭐 공격자가 공격을 해와서 뭐 실제 중요한 데이터를 빼갔다 아니면은 컴퓨터를 사용 불능으로 만들어 버렸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데이터를 다 지워버렸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컴퓨터를 기존에 잘 사용하던 걸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뭐 중요한 데이터들이 훼손되거나 외부로 반출된 경우 다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물리적인 보안인데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보안은 하드웨어 장치를 보호하는 겁니다.
음, 중요한 컴퓨터들 비싸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은 잘 설계된 중요한 장소에 보관이 되고 그 다음에 CCTV도 다 달려 있고 특히 뭐 서버실 같은 게 그렇죠. 거기에 뭐 지키는 그 경비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보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벡터라고 하는 매개체인데요. 음, 공격자들이 컴퓨터를 공격할 때 주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한테 접근해서 뭐 USB를 전달해 주면서 USB 안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컴퓨터 돌아가서 자기 컴퓨터에 USB를 꽂고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옮겨가게 해서 취약점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도록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공격자들이 음,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경로나 방법 이런 걸 제공하는 걸 이제 매개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이트햇, 블랙햇이라고 하는 이제 뭐 흰색 모자, 검정 모자인데요. 음, 과거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밤에 소도둑들이 검정 모자를 쓰고 다녔고요. 그 소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보안관이죠. 사람들이 이제 흰 모자를 쓰고 다니는 데서 유래를 했는데요. 그래서 화이트햇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보안 전문가인데 보안을 지키는 사람, 보안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블랙햇은 음, 소도둑이니까 나쁜 겁니다. 아니면 크래커 같은 거죠. 범죄자, 범죄를 일삼는 거죠. 보안 공격을 해서 어떤 돈이나 뭐 명성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시스템에 침입해서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을 검정모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용어입니다. 어떤 뭐 조직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한가, 튼튼한가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화이트 해커들이 모의로 한번 공격을 해봅니다. 자신들이 보통 그 공격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와 취약점들에 대해서 어, 그 정보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정 조직의 시스템을 공격을 해봤을 때 쉽게 공격에 뚫리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공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면 쉽게 뚫린다. 등등의 그 보고서가 나오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보안에 대한 보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해커라고 하는 이제 스크립트 키디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는데요. 실제 컴퓨터에 대한 그렇게 깊이 있는 전문가들은 아니고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한 중2 정도의 그 수준의 그 학생들이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해킹 도구, 그 툴을 이용해서 그 툴 안에서 제공해지는 기능만 사용해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공격들이죠. 그리고 시나리오도 뻔한 시나리오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 해킹 시도가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못 끼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이버 범죄, 사이버 크라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정말 악의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해서 뭐 돈을 받고 타겟 시스템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그걸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또는 뭐 국가나 조직 차원에서 전쟁 전에 상대방 국가에 이제
산업 기술 정보나 국방에 관련된 정보들을 빼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당히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어서 어떤 백도어나 취약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적인 공격 형태입니다. 스푸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스푸핑은 뭐 IP 스푸핑, 맥 스푸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면은요, 뭐 잘 안 보이지만 어태커의 주소는 IP가 9876이라고 예를 들어 그리고 또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는 예를 들어 1234라고 할 때 어태커가 패킷을 서버에 보내면서 소스 IP 주소를 자기 IP 주소가 아닌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로 속여서 씁니다. 그리고 이 패킷을 보내면 웹서버는 그 패킷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고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할 때 실제 패킷을 보낸 어태커가 아니라 어태커가 속여서 써놓은 IP 소스 주소에 해당하는 대로 되돌려서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3의 컴퓨터 1, 2, 3, 4는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서버로부터 자꾸 뭔가 데이터가 날라옵니다. 응답이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제3자라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패키지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걸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제3자가 아니라 해커와 짠 누군가라면 여기서 또 다른 범죄를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어태커는 숨고 어태커가 요청에 대한 응답이 이쪽으로 오면 얘가 이 응답을 받아서 그 뒤에서 다른 일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어택, 릴레이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공격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자가 직접 타겟이 되는 서버에 공격을 하지 않고 다른 컴퓨터들한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른 컴퓨터들은 이제 악성 코드를 통해서 감염이 된 봇입니다. 봇.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종의 좀비가 된 거죠. 좀비 봇이 돼서 이 좀비 봇을 많이 확보해 놓은 다음에 공격자는 직접 이 서버를 공격하지 않고 좀비 봇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그 좀비 봇이 그 밑에 하위 봇에다 또 명령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그 하위 봇에 그 감염된 그 컴퓨터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의 발원지가 위에 해커지만 다른 녀석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 이제 릴레이 공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네트워크 스니핑입니다. 스니핑은 개들이 냄새 맡는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누군가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중간에 엿듣고 이렇게 빼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니핑입니다. 네트워크 스니핑. 여기 그림처럼 둘이 대화를 하는데 여기 끼어들어서 엿듣는 거죠, 해커가. 중요한 정보는 이제 엿듣고 가로채서 특히 뭐 금융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돈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정보들 그런 걸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도스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디도스라고도 얘기하는 Denial of Service Attack이라고 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네, 이 위에 있는 이제 뭐 스푸핑이나 릴레이 공격에서도 서비스 거부 공격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저런 기술들을 이용을 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때 여기서도 보면은 공격자는 이 녀석인데 다른 악성 코드에 감염된 슬레이브들을 두고 슬레이브들을 통해서 이제 빅팀이 되는 어떤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막 쏟아붓는 거죠. 막 쏟아부으면 이 녀석은 갑자기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니까
뭐 서버일 경우에는 서버 요청이죠. 서버가 그 요청만 처리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이 서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죠. 뭐 카페에 가서 정상적인 손님이 와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애들이 와서 그 주문받는 데다 자꾸 말 시키고 딴짓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이 주문을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영업 방해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사이버상에서의 영업 방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스팸은 뭐 보통 이제 메일상에서 스팸을 얘기하는데 뭐 문자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죠. 불특정 다수한테 뭐 광고나 또는 뭐 범죄에 악용하려고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관심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자꾸 받게 돼서 정작 자기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팸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거부 공격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공격 형태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네, shoulder surfing이라고 하는 이제 어깨 너머로 훔쳐보기인데요. 여기 그림처럼 이 여자가 뭐 컴퓨터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를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뭐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있을 때 여기 파티션 너머에서 슬쩍 보는 거죠. 네, 뭐 이 그림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보이지 않는 작은 카메라를 이 뒤에 어디다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덤스터 다이빙이라고 하는 휴지통 뒤지기인데요. 어떤 이제 중요한 타겟 시대에는 기업이나 타겟 시대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 기업이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휴지통을 뒤집니다. 그러면 휴지통에서는 이제 뭔가 정보들이 나옵니다. 뭐 종이에 끄적거린 출력된 거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해당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추론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암호화에 사용된 정보나 등등 업무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캐내는 거죠. 그리고 저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격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휴지통 뒤지기, 덤스터 다이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원도용, 아이덴티티 세프트, 신원도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개인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마치 제3자가 그 특정한 그 개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 번호를 훔쳐가지고 그 사람인 양 하면서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뭐 사이버 공간에서 막 쇼핑을 하는 거죠.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원 도용입니다.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병원에 뭐 특정 구역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범죄자들이 뭐 의사 가운을 싹 이렇게 훔쳐 입고 의사 명찰을 이렇게 달고 의사인 척 하면서 특정한 구역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역에 막 들어가기도 하는 것들 신원 도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쿠키인데요. 쿠키. 이 쿠키는 사실은 이게 꼬마 애들이 납치가 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가지고 있던 쿠키 조각을 이렇게 길에다가 흘리고 가서 나중에 그걸 보고 뭐 집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이제 뭐 의미인데요. 물론 새들이 쪼아 먹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다 뭐 이런 동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를 방문할 때 서버에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뭐 아이디하고 뭐 패스워드 같은 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방문하는데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 넣기가 뭐하니까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들을 쿠키라고 하는 정보에 넣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방문할 때마다 클라이언트에 있는 이제 브라우저 같은 것들에서 자동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서버에 넘겨줌으로써 서버에 이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공격자가 이런 쿠키 같은 거를 가로채면 자기가 이제 그 쿠키를 이용해서 그 클라이언트인 척 하면서 서버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쪽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뭐 플레인 텍스트, 사이퍼 텍스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레인 텍스트는 이제 평문, 암호화되기 전에 메시지를 얘기하고요. 사이퍼 텍스트는 암호화된 후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뭐 정보 보호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증이고 두 번째가 인가입니다. 일단 이제 보안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개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산입니다. 어셋. 앞에서도 언급했던 자산인데요. 이제 정보 보호에서 이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입니다. 뭐 컴퓨팅 리소스, 데이터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체인데요. 서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컴퓨팅 환경에서 보면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그 자체,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단 주체를 사람이라고 본다면 인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네 가지 정도를 추려보면은요. 주체, 즉, 그, 사람이죠. 사람이 이제 자산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허용된 권한이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즉, 은행에서 내가 이제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뭔가 패스워드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하면 패턴을 넣어야 되고 때때로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핀 넘버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나 패턴이나 핀 넘버는 주체가 미리 합법적으로 자기가 권한 있는 사용자라는 걸 증명한 후에 등록해 놓은 정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체가 다시 그 자산에 컴퓨터에 로그인 한다든가 뭐 스마트폰에 로그인 한다든가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잠김을 풀어야 되는 것들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것들이죠. 그럼 주체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적어 놓거나 아니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산에 접근을 할 때 인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은행을 갈 때는 그 은행 뭐 신용카드나 캐시카드 같은 플라스틱으로 된 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야 그때부터 주체를 인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인증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이런 뭐 신용카드 같은 이런 카드도 될 수 있지만 은행 거래할 때는 공인인증서라든가 보안 토큰, 그렇죠. USB 같은 데 담겨 있는 보안 토큰, 그 다음에 또 OTP라 그래서 이제 원타임 패스워드 같은 거를 생성을 해내는 그 OTP 기계가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은행 거래를 할 때 내가 이 은행 계좌의 소유자 본인이다라는 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뭐 분실 신고를 내고 다시 나를 증명한 다음에 발급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주체인 그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의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이나 눈에 있는 홍채, 얼굴 전체, 얼굴 인식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예전에는 통장하고 도장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은행 거래 카드를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손바닥만 탁 내밀어서 정맥 인식만 해도 본인 인증이 딱 돼서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사람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주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 네,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GPS를 이용합니다. 그 주체, 그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분실한다거나 그러면 빨리 분실 신고를 내거나 네, 다시 이제 스마트폰을 어, 개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기업에서 회사에 가서 내가 어떤 시스템에 로그인을 딱 하면 내가 사용 업무를 보는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면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출근을 했구나 라고 간주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 하는 중에 이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딱 들어옵니다. 현재 당신이 위치한 곳이 여기 맞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yes 누르면 현재 스마트폰에 GPS 정보 같은 게 이 로그인 서버로 날아가서 로그인 서버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더불어 현재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GPS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회사에 출근해 있고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간주하고 출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해외여행 가가지고 신용카드를 쓸 때도 내가 뭐 동남아에 가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동남아에 갔다가 내 신용카드가 불법으로 복제된 걸 모르고 있었는데 제3자가 그 신용카드를 동남아에서 쓰려고 한다. 그럼 동남아에서 그 신용카드 결제 요청이 오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 스마트폰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재 동남아 어디 어디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yes 딱 누르면 그때 스마트폰의 GPS 정보가 신용카드 회사로 넘어가서 신용카드 회사의 그 거래 인증이 되기 직전에 그 사람이 스마트폰이 현재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한 후에 신용카드 거래가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동남아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당신이 현재 어디에서 물건을 계산하려고 합니까? 동남아에서 이러면 아니오를 누르면 그 정보가 안 가고 신용카드 거래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 출입하게 될 때 뭐 회사 출입문에 뭐 스마트 카드를 탁 찍고 들어가는데 이게 본인이 안 찍고 들어가면 제3자가 본인의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분실될 카드나 아니면 대리로. 그런데 이제 본인이라고 하려면 역시 딱 찍었을 때 스마트폰에 현재 회사의 문 앞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시켜주면 실제 회사에 출근했고 본인이 회사 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출입 카드를 통해서 출입하려고 하는구나. 이것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인 사람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해당 위치 정보까지를 인증에 사용하는 예입니다. 네, 이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2단계 인가입니다. 앞에서 이제 인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증은 이제 영어로 authentica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인가는 authoriz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증은 앞에서 봤듯이 주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제 그런 절차지요. 주체가 본인이 본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검증받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인증을 통해서 개체가 인증이 되고 나면 그, 이제 주체가 특정한 자원,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자산이죠. 어셋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 접근을 허용해 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증과 인가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증은 여기서 보다시피 어떤 이제 신분증이나 뭐 오프라인에서는 그렇죠. 이런 신분증 같은 게 필요하고요. 뭐 온라인에서도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인증을 받죠. 그럼 컴퓨터에 로그인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얼굴 인식, 손바닥 이런 걸로도 인증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일단 받은 다음에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쓸 수 있느냐? 아니죠. 내 업무에 허용된 범위의 데이터만 액세스할 수 있고 내 업무에 허용된 그 프로그램만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내 업무에 허용되지 않은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인가되지 않은 권한입니다. 라고 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뭐 CIA 같은 첩보 영화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그 특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막 캐는데 이 사람이 자기 권한으로는 그 사람의 정보가 액세스 거부가 되는 거죠.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인가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정보를 차단해 놨지? 그러면서 자기 위상사한테 가서 얘기하죠. 제 권한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액세스가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상급자는 권한이 높으니까 네 권한으로 한번 찾아봐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가 인가입니다. 뭐 회사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 안에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뭐 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A라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B라는 부서를 가려면 다른 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층에 가서 출입증을 딱 대면 문이 나는 분명히 회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층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인가되지 않은 구역이죠. 왜냐하면 나는 팀 A에 속해 있고 팀 B로 들어가려고 할 때 팀 B는 내가 속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접근하는 게 인가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증과 인가는 보통 컴퓨터 시스템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인증은 주체가 되는 어떤 사람이 합법적인 사용자라는 거를 확인, 검증받는 거고 인가는 그런 인증을 통과한 주체가 특정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패스워드 암호에 대한 퀴즈입니다. 퀴즈 내용은 알파벳 26개, 대문자, 소문자 합하면 총 52개의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9까지의 숫자 10개,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총 32개가 있다고 했을 때 아래에 주어진 패스워드 중 어느 패스워드가 더 강력한가, 즉 그 전수조사 공격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공격은 입력 가능한 조합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넣어보는 겁니다. 계속. 거의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입력을 해봄으로써 그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뚫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수조사 공격이고요. 이 전수조사 공격을 했을 때 아래에 주어진 패스워드, 왼쪽은 대문자, 특수문자, 소문자, 숫자 이렇게 포함해서 길이가 8개이고요. 문자의 길이가. 오른쪽은 대문자, 숫자, 뭐 소문자 이렇게 해서 문자 길이가 9개입니다. 그럼 어느 패스워드가 그 전수조사 공격으로 뚫으려고 깨려고 했을 때 더 어려운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그 왼쪽의 패스워드를 보면은요, 뭐 앞에서 주어진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다 합쳐서
52개의 알파벳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사용했으니 10개의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도 사용했으니 32개의 특수 문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총 주어진 94개의 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길이가 8개가 되니까 총 가능한 이제 패스워드 조합의 방법의 수는 9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8번을 뽑는 방법의 수입니다. 94개 중에서 연속적으로 8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이거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 너무 커서 읽기는 어렵고요. 이게 이제 세 자리로 끊으면 맨 앞에 있는 숫자만 비교해 보면 이제 6095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패스워드는 이제 문자 길이가 9개 대신에 특수 문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2개의 대문자 소문자 10개의 숫자만을 포함하니까 총 선택 가능한 문자의 개수는 62개이고요. 이 6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연속해서 9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12개의 숫자는 빼고요. 앞에만 보면 13537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자릿수를 보면 문자 길이가 8개인 패스워드보다 문자 길이가 9개인 패스워드가 훨씬 많은 조합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조합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 전수조사 공격으로 가능한 모든 패스워드를 조합해서 입력해 보려면 문자 길이가 9개인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조합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암호를 깨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비록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가 94개이더라도 총 패스워드의 길이가 8개인 경우는 실제 조합 가능한 패스워드의 수 측면에서 비록 특수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62개의 문자 중에서 패스워드를 선택을 하더라도 길이가 9개이기 때문에 조합 가능한 패스워드의 수는 길이가 8개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많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자 길이가 긴 게 더 깨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숫자를 제외해버리고 알파벳으로 한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적당하게 94개의 문자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과 62개 중에서 선택하는 요 예제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개인 인증에 관한 퀴즈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원격 근무가 상당히 일반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특정 회사에 지원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영상 통화 같은 걸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북한 IT 인력이 미국 이외의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을 해서 달러를 벌어서 북한에다가 이제 송금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북한 해커들이 뭐 여러 가지 금융 사고, 금융 범죄를 통해서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이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IT 인력이 어떻게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이때 개인 인증은 어떻게 무력화하고 취업 성공이 가능했는지, 어, 이런 이제 물음에 대한 겁니다. 그 아래 그림은 왼쪽은 그 FBI에 지명수배된 북한 해커이고요. 이제 3명 정도가 일단은 뭐 공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해커는 아니고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해서 이제 국적을 숨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송금을 했던 대북제재 위반 이제 IT 인력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미국 회사를 속이고 개인 인증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는지 그 사례를 보면은요,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개인 인증이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을 하고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치기를 했어야 했죠. 이게 이제 영상통화 같은 걸로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탈취를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난 고향서부터 학력, 이력이 전부 가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거짓 신분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 담당자한테 지원서를 보내고 영상 통화로 면접도 봅니다. 그 채용 담당자는 이제 속아 넘어가고 취업이 확정되면 역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자신의 가짜 얼굴을 만들고 거짓 신분을 사칭하면서 회사 일에 참여를 하는 거죠. 업무 메일도 보내고 화상회의에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계속 번 겁니다. 이 IT 인력이 북한의 국적이 아니고 북한으로 송금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불행히도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의 국적으로 북한에 송금을 하다가 FBI의 지명 수배까지 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한 퀴즈입니다.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하면 뭐 사적인 관계나 친밀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인증을 거치지 않고 건너뛰므로써 쉽게 이제 사기를 치거나 뭐 속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공학적 공격은 대부분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서 사적 관계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친밀한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는 타겟이 정해지면 그 타겟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뭐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막 돈도 빌려주고 잘 갚기도 하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자주 만나고 이러면서 관계를 형성하고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사람인 척 신분을 도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계획을 짜서 공격을 하고 사라집니다. 사이클을 보면은 일단 지식, 정보를 얻고 그걸 잘 모아서 그 정보로부터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공격을 해서 피해를 주고 사라집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사회공학적 공격인데요. 주어진 문제는 뭐 이렇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인데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혹은 어디선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그 A군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교 친구 B로부터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친구는 오래전에 되어 있었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 B는 갑자기 잘 지냈니? 라는 안부 문자만 보내고 자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 꼭 갖겠다면서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 친구 B는 믿음 있고 신뢰할 만한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A군은 B가 상황이 좀 안 좋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묻지도 않고 알려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A군은 다른 친구로부터 친구 B의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했고 그 친구 B는 더 이상 카톡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즉 친구 B의 과거 번호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이제 카톡 안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 번호로 이제 보통 친구가 등록이 되니까요. 그 이제 과거 번호를 사용했던 이제 누군가죠. 이 사람이 공격자가 되는데 카톡 친구 안에 친구로 들어오니까 대충 정보를 파악한 후에 이런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친구 B에 대한 과거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인증 절차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인증 절차를 소홀히 한 거죠. 그냥 그 친구 B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게 퀴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A가 저지른 잘못은 오랫동안 연락하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과거에 저장된 아이디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주기적인 인증을 하지 않은 거죠. 꾸준히 연락해 오고 있던 친구라고 하면 그 연락 자체가 인증이 되는데 뭐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되면 그 사이에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는 과거에 잘 알았고 뭐 믿을 만한 친구라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하나의 과거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무조건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놓고 너 가짜지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슬쩍 가짜 정보를 흘려서 확인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B가 예전에 불교 신자였고 고양이 알러지가 있었다는 기억이 있다면 야, 너 요즘에도 교회 잘 다니냐? 그랬을 때 응, 그러면 가짜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키우던 고양이 잘 지내? 뭐 그러면 잘 지내지? 그러면은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B에 대해 알고 있는 사소한 정보를 가지고 약간 안부를 가장해서 슬쩍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되돌아오는 답변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